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증거, 밤샘의 기억, 빌 조이. 이제 빌 조이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1971년 키 크고 조금은 모자란 듯 보이는 16살 소년이 있다. MIT나 칼텍, 워털루 대학 등은 외모와 상관없이 수학을 꽉 쫓고 있는 이런 학생을 매년 수백 명씩 데리고 간다. 빌의 아버지 윌리엄은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을 이렇게 전해준다. 알고 싶다는 것이 뭔지도 모를 나이부터 빌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꼬마였어요. 아들이 질문을 하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뭐든 대답해줬죠.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그와 관련된 책을 건네줬어요. 대학 입학을 앞둔 조이는 SAT에서 수학 점수가 만점으로 나왔다. 조금도 어렵지 않았어요. 두 번 검사를 하고도 시간이 남았죠. 그는 한 짐 가득 재능을 타고났지만 그것도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의 재능이 개발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조이가 빌 에비뉴의 간판 없는 베이지색 건물에 빠져들었다는 데 있다. 조이는 1970년대 초반에 프로그래밍을 배웠고 그 무렵의 컴퓨터는 커다란 방 하나를 다 차지할 만큼 거대했다. 오늘날의 전자레인지만도 못한 메모리와 연산력을 가진 기계 한 대가 100만 달러를 넘었으며 그것도 1970년대에 100만 달러였다. 그만큼 컴퓨터는 귀했고 접근을 허락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 설사 접근할 수 있다고 해도 빌려 쓰는데 막대한 돈이 필요했다. 더욱이 프로그래밍 자체가 엄청나게 지루한 일이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카드에 구멍을 뚫어서 만들어지던 시절이라 코드의 모든 행은 천공기로 뚫은 구멍을 통해 표현되었다. 따라서 복잡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수백 장에서 수천 장의 카드 뭉치가 필요했다. 어쨌든 프로그램이 준비되면 프로그래머는 자신이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 메인 컴퓨터로 가서 관리자에게 카드 뭉치를 넘기고 차례를 기다렸다. 그런데 컴퓨터가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처리했기 때문에 순번에 따라 결과를 보기까지 몇 시간에 며칠이 걸릴 수도 있었다. 만약 프로그램에 단 하나의 에러라도 발생한다면 설사 그것이 오타 수준에 불과할지라도 프로그래머는 카드를 돌려받아 모든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이런 환경에서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다. 20대 초반에 시작할지라도 전문가 수준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컴퓨터실에서 한 시간에 고작 몇 분 만에 프로그래밍에 할애할 수 있는데 어떻게 1만 시간을 연습한단 말인가? 당시 이런 환경에 놓여 있던 한 컴퓨터 과학자는 카드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인내와 오류 찾기를 배우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1960년대 중반까지 프로그래밍 문제의 해법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컴퓨터가 한 번에 하나의 예약만 처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발달하자 컴퓨터 과학자들은 만약 운영 체계를 다시 만들어낸다면 컴퓨터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공유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컴퓨터가 한 번에 수백 개의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었다. 이는 프로그래머들이 관리자에게 수백 장의 카드를 넘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백 개의 단말기가 세워지고 그것이 메인 컴퓨터와 전화선으로 연결된다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온라인으로 작업할 수 있다. 그러면 컴퓨터 공유를 통해 얻게 된 결과에 대해 역사의 한 자락을 살펴보자. 이것은 혁명을 넘었습니다. 아니, 계시와도 같아. 관리자, 카드 뭉치, 기다림은 전부 잊어라. 컴퓨터를 공유하는 프로그래머가 두 개의 명령어를 입력하면 즉각 대답이 튀어나온다. 공유는 상호작용이다. 입력된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가 타자를 치고 잠시 기다리는 동안 작동해 그 결과를 보여준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말이다. 이것은 최초로 카드 시스템에서 공유 시스템으로 전환한 미시건 대학에서 벌어진 일이다. 1967년에 공유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이 건설되어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미시건 대학은 1970년대 초반에 100여 명이 컴퓨터 센터에서 한꺼번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췄다. 컴퓨터 시스템의 체계를 설정하던 초창기 무렵의 개척자 중 한 명이 마이크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한다. 60년대 말과 70년대 초 미시건과 비슷한 수준에 있는 학교가 또 있는지 모르겠군요. MIT나 카네기 멜론, 다트머스 정도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밖에는 생각나지 않네요. 이것이 1971년 가을 빌 조이가 앤 아버 캠퍼스에서 만난 기회였다. 물론 조이는 컴퓨터 때문에 미시건 대학에 온 것이 아니었다. 고등학교 때만 해도 컴퓨터가 뭔가를 해본 적이 없던 조이의 관심은 수학과 공학에 있었다. 하지만 대학교 1학년 시절 조이는 우연히 발생한 프로그래밍 오류를 통해 컴퓨터 센터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었고 자신이 17살짜리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조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컴퓨터 카드와 컴퓨터 공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편으로 체스를 두는 것과 속기로 두는 것과의 차이죠. 프로그래밍은 더 이상 그에게 좌절을 남겨주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는 그것을 즐겼다. 저는 북쪽 캠퍼스 쪽에 살았고 캠퍼스 센터는 남쪽 캠퍼스에 있었어요. 제가 그곳에서 몇 시간을 보냈느냐고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컴퓨터 센터는 24시간 열려 있었고, 저는 밤새 그곳에 있다가 아침이면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강의실보다 컴퓨터 센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수업에 출석하지 못했거나 수강 신청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다가 뒤늦게 깨닫는 악몽을 꾸곤 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돈을 내고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못 쓰게 되죠. 자리에 앉으면 학생은 얼마 동안 컴퓨터를 쓸 계획인지 컴퓨터에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1시간이 허락되면 그 시간밖에 사용할 수 없었죠. 그는 추억을 떠올리며 웃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시간을 입력하라는 time equals라는 질문 옆에 글자를 써 넣으면 가령 t equals k 같은 명령어를 넣으면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프로그램 버그였죠. 덕분에 시간에 쫓기지 않고 컴퓨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빌 조이에게 쏟아져 들어온 기회들을 살펴보자. 운 좋게도 그는 미시건 대학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학교에 입학해 펀치 카드 대신 공유 시스템을 이용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미시건 대학의 컴퓨터 시스템에 버그가 발생해 원하는 만큼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었다. 더욱이 학교 측에서 24시간 컴퓨터 센터를 열어두겠다는 결정을 내린 덕분에 그는 밤새도록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다. 결국 엄청난 연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닉스 코드를 다시 쓰는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것을 맡을 수 있었다. 물론 조이는 명석했고 무엇보다 배우고 싶어 했다. 그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그가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조이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미시건 대학에서 하루에 8에서 10시간이나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버클리에 있을 때는 밤낮으로 프로그래밍을 했죠. 집에 단말기를 갖다 놓고 새벽 2, 3시까지 하다가 키보드 위에서 잠들어 버린 적도 많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키가 계속 눌려져 있으면 삐삐삐 하는 소리가 나죠. 그렇게 3번쯤 키보드에 머리를 박고 나면 침대로 갑니다. 버클리 갔을 때도 제 실력은 모자랐어요. 그곳에서 2년을 보내며 기술을 갈고 닦았죠. 30년을 넘어 지금까지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그때의 일입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암산을 했다. 1971년에 미시건 대학에 입학해 2학년이 되기 전에 프로그래밍을 시작했고 버클리에서 밤낮으로 프로그래밍을 했던 천태 여름을 추가하면 5년쯤 되네요. 아, 미시건에서의 새내기 시절은 쉬지 않았군요. 그러면 얼추 1만 시간은 되는 것 같네요. 두 번째 증거, 비틀스 차별화된 밴드의 비밀. 1만 시간의 1만 시간은 성공의 보편적 규칙일까?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밑바닥을 파헤치면 우리는 언제나 미시건 컴퓨터 센터나 하키 올스타 팀처럼 연습을 위한 특별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사례를 놓고 실험해보자.
사례를 단순화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록밴드인 비틀스와 세계에서 가장 갑부인 빌 게이츠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로 구성된 비틀즈는 1964년 2월 미국에 도착해 음악계에서 흔히 말하는 브리티시 인베이전을 시작했고 대중음악을 형태로 뒤바꿔놓은 히트 음반들을 속속 출시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첫 번째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했는가 하는 것이다.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는 미국에 오기 7년 전인 1957년부터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시작과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Pepper's Lonely Heart Club Band 앨범이 출시되기까지의 시간을 추산하면 10년이 된다. 그리고 이들이 거쳐온 오랜 준비 기간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하키 선수와 빌 조이, 세계 수준의 바이올리니스트들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뭔가를 발견한다. 1960년 비틀즈가 그저 열심히 노력하는 고등학교 록밴드에 불과할 때 그들은 독일의 함부르크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비틀즈의 전기 작가로 샤우트를 집필한 필립 노먼은 이렇게 말했다. 당시 함부르크에는 락앤롤 클럽이 없었습니다. 전부 스트립 클럽이었죠. 그곳에 브루노라는 클럽 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공정한 쇼맨으로 다양한 록밴드 그룹을 데려다 연주를 시키는 발상을 떠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매 시간 이어지는 거대한 논스톱 쇼에서는 많은 사람이 들이닥치고 또한 빠져나갔죠. 그때 밴드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놓는 연주를 하면 됩니다. 빨간 조명 아래서 연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논스톱 스트립스라고 불렀어요. 당시 함부르크에서 연주한 수많은 밴드가 리버풀 수준이었죠. 노먼은 계속 설명을 이어갔다. 당시 밴드를 알아보기 위해 런던에 온 브루노는 소호에서 우연히 런던에 잠시 들른 리버풀의 사업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몇 밴드를 소개받았죠. 비틀즈는 브루노뿐만 아니라 다른 클럽 사장들과도 연주를 맺게 되었습니다. 술도 마시고 섹스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함부르크에서는 과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을까? 급료가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음향이 훌륭했던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관객은 귀를 기울여 들어주었을까? 그렇지도 않았다. 특별한 것은 단지 그들이 엄청난 시간을 연주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비틀즈가 해체된 후 함부르크의 인드라라는 클럽에서 연주했던 일에 대한 존 레논의 인터뷰에 귀를 기울여 보자. 우리의 실력은 우리의 연주 실력은 점점 좋아졌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밤새도록 연주를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그곳에서 더욱 열심히 노력했고 노래에 마음과 영혼을 담으려 애썼습니다. 리버풀에서는 고작 1시간만 연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하는 곡만 반복해서 연주했죠. 하지만 함부르크에서는 8시간을 연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곡들과 새로운 연주 방법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시간을 연주했다니 그 연습량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당시 비틀즈의 드러머였던 피트 베스트의 말을 들어보자. 클럽은 우리가 쇼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관객을 무더기로 입장시켰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7일 밤을 연주했습니다. 처음에는 밤샘 연주가 끝날 무렵 12명에서 30명이 남았지만 점점 실력이 좋아지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에는 꽤 많이 남아 있었죠. 일주일에 7일이라고 하루도 쉬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닌가. 비틀즈는 1960년에서 1962년 말에 걸쳐 5차례나 함부르크에 다녀왔다. 처음 방문했을 때 그들은 106일 밤을 매일 4시간 이상 연주했다. 두 번째 여행에서는 92번이나 무대에 올랐고 세 번째에는 48번 무대에 올라 172시간이나 연주했다. 마지막 두 번의 함부르크 무대 예약은 1962년 11월과 12월에 있었는데 그때 90시간을 더 연주했다. 모두 합하면 비틀즈는 1년 반 넘는 시간에 270일 밤을 연주한 셈이다. 정했어요? 그들이
네, 그들이 처음으로 성공의 대박을 터뜨린 1964년까지 그들은 모두 1200시간을 공연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것은 얼마나 특별한 경험일까? 오늘날 수많은 밴드는 전체 경력을 통틀어도 그만큼의 연주를 하지는 않는다. 함부르크의 용광로는 비틀스를 다른 밴드와 다르게 만들어낸 요소 중 하나다. 노먼은 아주 흥미로운 말을 전해주고 있다. 함부르크에 가기 전까지 그들은 무대 위에서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돌아왔을 때는 아주 훌륭해졌습니다. 지구력만 익힌 게 아닙니다. 수많은 곡을 익혔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버전의 노래들, 다시 말해 로큰롤뿐 아니라 일부 재즈도 소화하게 되었죠. 그전까지 그들은 무대 위에서 설되어 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함부르크에서 차별된 소리를 내기 시작했지요. 비틀즈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증거, 행운의 여신, 빛을 쏟아. 이제 빌 게이츠를 알아볼 시간이다. 그에 관한 대략적인 밑그림은 비틀즈 이야기만큼이나 잘 알려져 있다. 젊고 똑똑한 수학 천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눈을 떠 하버드를 중퇴한다. 친구들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작은 컴퓨터 회사를 차린 그는 엄청난 똑똑함, 저돌성, 두둑한 배짱으로 그 작은 회사를 소프트웨어 세계의 거인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자. 빌 게이츠의 아버지는 시애틀의 부유한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잘 나가는 은행가의 딸이었다. 계속 읽나요? 아니요. 어린 시절부터 머리가 트인 빌은 공부에서 빨리 흥미를 잃는 편이었다. 고민을 하던 빌의 부모는 아들을 공립학교에서 빼내 시애틀의 사립학교 레이크사이드에 보냈다. 빌이 레이크사이드에서 두 번째 해를 보내던 중 그 학교에서는 컴퓨터 클럽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빌 게이츠는 장난스럽게 당시의 일을 들려주었다. 그 학교 어머니회는 매년 돈 쓸 일을 찾아 사방팔방 헤매고 다녔지요. 한 번은 시내에 사는 아이들을 대학으로 견학 보내는 여름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또 언젠가는 선생님들을 초청하더군요. 그해 어머니회가 $3,000를 투자해서 작고 우스꽝스러운 방에 컴퓨터 터미널을 설치했어요. 그것은 우리 차지가 되었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일이었던 이유는 그때가 1968년이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 대학에서조차 컴퓨터 클럽이 있는 학교가 드물었다. 레이크사이드에서 구입한 컴퓨터의 종류는 더욱더 눈길을 끈다. 그 학교는 1960년대의 다른 학교처럼 학생들이 수고스럽게 카드에 구멍을 뚫어가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도록 하지 않았다. 대신 ASR33 텔레타이프라는 공유 터미널을 설치해 시애틀 시내에 있는 메인 컴퓨터와 직접 연결되도록 했다. 빌 게이츠의 회상은 계속된다. 공유 시스템이라는 발상이 완전해진 게 1968년의 일이었어요. 어머니 회의 누군가가 앞날을 내다본 거죠. 빌 조이는 대학교 새내기였던 1971년부터 공유 시스템을 통해 프로그래밍을 배울 기회를 얻었다. 영지쌤, 70까지. 소리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려요. 그것도 감지덕지할 판인데 빌 게이츠는 실시간 프로그래밍을 미국 학제로 8학년이었던 1968년부터 배웠다. 이후 빌은 컴퓨터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와 몇몇 학생은 그 신기한 기계의 사용법을 스스로 익혀나갔다. 메인 컴퓨터와 접속하는 비용이 비싸 어머니가 미리 지불한 $3,000가 오래지 않아 동났지만 부모들은 아이들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내주었다. 마침 그때 워싱턴 대학의 프로그래머들이 지역의 기업들에게 컴퓨터 사용 시간을 빌려주는 컴퓨터 센터 코퍼레이션이라는 벤처 회사를 창업했다. 운 좋게도 그 회사의 창업자 중 한 명이 모니커 로나의 아들이 레이크사이드에 다녔고 그 소녀는 빌보다 한 학년 위였다. 그때 로나는 기막힌 생각을 떠올렸다. 공짜로 프로그래밍 하는 시간을 내주는 대신 레이크사이드 컴퓨터 클럽 회원들이 우리 회사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주말에 테스트해주면 안 될까? 안 될 리가 있나? 빌은 주말뿐 아니라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쿠베드 사무실로 가서 저녁까지 오래도록 프로그래밍을 했다. 쿠베드가 부도 나자 빌과 친구들은 워싱턴 대학의 컴퓨터 센터에 다니기 시작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은 ISI라는 벤처 기업과 딱 붙어 살았는데 그 회사는 빌과 친구들이 전자장부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 등을 돕는 대신 공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줬다. 1971년 2, 4분기와 3, 4분기에 게이츠와 그의 친구들은 ISI 프레임에 1575시간이나 컴퓨터를 사용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10시간, 일주일에 7일을 그곳에서 살았던 것이다. 빌은 미친 듯이 컴퓨터에 빠져들었고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렸다. 좀 심하게 몰입했죠. 체육은 아예 제떠었어요. 저녁마다 우린 그곳에 갔습니다. 주로 주말에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그곳에서 20에서 30시간을 보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폴 앨런과 제가 패스워드를 한 뭉텅이 훔쳐내고 시스템을 충돌시키는 바람에 쫓겨나고 말았죠. 여름 내내 컴퓨터를 쓰지 못했어요. 그게 제가 15, 16살 때의 일입니다. 이후 폴이 워싱턴 대학에서 컴퓨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 대학은 의과부와 물리연구소에 기계를 두고 있었죠. 평소에는 24시간 내내 스케줄이 잡혀 있었지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는 일정이 없었어요. 빌 게이츠는 도둑고양이처럼 밤길을 걸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환하게 웃었다. 우린 남들이 자는 시간에 집을 빠져나왔어요. 집에서 워싱턴 대학까지 걸어가야 했으니까요. 대낮이었다며 버스를 탔겠죠. 제가 그 많은 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워싱턴 대학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 빌 게이츠의 어머니는 당시의 일을 들려주었다. 우리는 빌이 왜 아침마다 일어나기를 힘들어하는지 궁금해했죠. 어느 날 ISI의 창립자 중 한 명인 버드 펜브로크는 TRW라는 기술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워싱턴주의 남부에 있는 거대한 보네빌 발전소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계약한 TRW는 발전소에서 사용해온 프로그램에 익숙한 프로그래머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컴퓨터 혁명의 초창기라 이처럼 특별한 분야에 경험이 있는 프로그래머를 찾는 일은 무척 어려웠다. 하지만 펜브로크는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바로 ISI 메인 프레임에서 수천 시간이나 프로그래밍을 해온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 녀석들이었다. 그 무렵 빌은 고등학교 졸업반이었고 연락을 받자마자 독립적인 공부 프로젝트인 것처럼 가장해 교사들이 그를 보네빌에 보내도록 일을 꾸며놓았다. 그곳에서 그는 존 노튼의 지시를 받아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빌에 따르면 존은 그가 만나본 어떤 사람보다 프로그래밍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8학년에서 고등학교 졸업반까지의 5년은 빌 게이츠에게 비틀스의 함부르크 시절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더라도 빌 게이츠는 빌 조이보다 독특한 기회와 행운의 연속 속에서 살아왔다. 첫째, 부유한 부모 덕에 레이크사이드로 보내졌다. 세계 어떤 고등학교에서 1968년에 공유 터미널을 통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겠는가? 둘째, 레이크사이드의 어머니들은 비싼 컴퓨터 사용료를 낼 수 있을 만큼 여유로웠다. 셋째, 사용료가 부담스러워지는 시점에 부모 중 하나가 코비드의 공동 창업자가 됐고 그 회사는 주말에 코드를 확인해줄 누군가를 필요로 했으며 부모들은 주말 내내 프로그래밍을 해도 나무라지 않았다. 넷째, 게이츠가 ISI를 발견했고 ISI는 장부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할 누군가를 필요로 했다. 다섯째, 게이츠는 워싱턴 대학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었다. 여섯째, 워싱턴 대학에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컴퓨터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일곱째, TRW가 버드
펜브로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덟째, 펜브로크가 알고 있는 최고의 프로그래머는 두 명의 고등학생이었다. 마지막으로 아홉째,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가 학교에서 벗어나 프로그래밍에 매진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이 모든 행운의 공통되는 요소는 무엇일까? 바로 그 모든 기회를 통해 빌 게이츠가 추가적인 연습 시간을 얻었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리기 위해 하버드를 중퇴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거의 7년간 쉼 없이 프로그래밍을 해온 셈이다. 빌 게이츠는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10대가 전 세계에 얼마나 될까? 빌 게이츠는 자신이 커다란 행운을 누렸다는 것을 인정한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온 사람이 50명쯤 된다면 저는 아마도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는 ISI와 함께 다뤘던 장부 프로그램 그리고 TRW라는 기회가 한꺼번에 다가왔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 시기의 누구보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해 좋은 경험을 하고 있었고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행운의 연속이었지요. 특별한 기회 그리고 부자들의 타이밍 하키 선수들과 빌 게이츠의 이야기를 한데 모아 놓으면 성공에 대해 더욱 완벽한 그림이 그려진다. 조이와 게이츠 그리고 비틀즈는 모두 재능을 타고났다.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의 음악적 재능은 한 세대에 한 번 나올 만하고 빌 조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순식간에 복잡한 알고리즘을 완성시켜 지도 교수들을 놀랍게 했다. 그건 확실히 타고난 재능이다. 하지만 그들의 역사를 구분짓는 진정한 요소는 그들의 지닌 탁월한 재능이 아니라 그들이 누린 특별한 기회이다. 만약 비틀스가 함부르크에 초대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른 길을 걸었을지도 모른다. 빌 게이츠는 인터뷰 첫머리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아주 운이 좋았어요. 그렇다고 그가 영리하지 않다거나 탁월한 기업가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그저 그가 1968년에 레이크사이드에 있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행운이었다는 얘기다. 우리가 살펴본 모든 아웃라이어는 평범하지 않은 기회를 누렸다. 그렇다고 그러한 평범하지 않은 행운을 통한 성공이 소프트웨어 백만장자나 록스타, 유명한 하키 선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모든 분야의 아웃라이어에게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하나의 법칙이다. 마지막으로 아웃라이어가 누리는 숨어있는 기회의 예를 하나만 더 살펴보자. 1장에서 만났던 하키 선수들을 살펴보며 했던 테스트를 이번에는 태어난 달이 아니라 태어난 해에 맞춰 해보는 것이다. 최근에 포브스가 선정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75인의 명단을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자. 그들의 재산은 현재의 미국 달러로 환산되어 있다. 명단에는 워런 버핏이나 카를로스 슬림 같은 요즘 사람들과 함께 몇 세기 전의 왕과 왕비도 포함되어 있다. 이 명단에서 흥미로운 점을 찾았는가? 75인의 명단에는 놀랍게도 19세기 중반에 태어난 미국인이 14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잠깐 책을 덮고 생각해보라. 역사가들은 클레오파트라와 파라오로부터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샅샅이 훑었고 특별한 부자를 찾아 세계 구석구석을 들여다보았는데 흥미롭게도 그들이 찾아낸 이름 중 20%가 한 나라의 한 세대에 속해 있다. 그들의 이름과 태어난 해는 다음과 같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일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답은 분명해진다. 1860년대와 1870년대의 미국 경제는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 그 시기에 철도가 건설되기 시작했고 웰스트리트가 태어났다. 공업 생산으로서의 변화가 확고하게 일어나는 동시에 전통적인 경제를 지배하던 규칙이 부서지고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명단은 그 변환기에 그들이 몇 살이었는지가 관건임을 보여준다. 만약 누군가가 1840년대 후반에 태어났다면 그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 이 시기에 이 점을 누리기엔 그가 너무 어리기 때문이다. 반대로 만약 1820년대에 태어났다면 너무 나이가 많다. 그의 사고방식은 남북 전쟁 이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의 잠재력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대가 탄생할 수 있는 9년의 창이 열려 있었다. 여기에 포함된 14명은 모두 비전과 재능을 지니고 있었고 동시에 그들은 1월에서 3월에 태어난 하키 선수나 축구 선수가 누리는 특별한 기회를 누렸다. 빌 게이츠나 빌 조이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베테랑들은 그 개인 컴퓨터 혁명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는 1975년이었다고 말한다. 그때 포퓰러 일렉트로닉은 엘타이어 컴퓨터라는 특별한 기계를 커버 스토리로 다루었다. 엘타이어의 가격은 397달러였고 이것은 집에서 조립할 수 있는 장난감에 가까운 물건이었다. 잡지의 헤드라인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획기적인 프로젝트, 세계 최초의 상업적 미니 컴퓨터 키트 등장. 당시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세계에 첫 발을 내디딘 이들에게 바이블로 불리던 그 잡지의 독자들에게 그 헤드라인은 계시와도 같았다. 그 이전까지 컴퓨터는 미시건 컴퓨터 센터의 베이지색 건물에 들어앉아 있는 거대하고 비싼 메인프레임을 뜻했다. 그러나 모든 해커와 전자기기 광들은 수년간 컴퓨터가 작고 저렴한 물건이 되어 평범한 사람들도 개인 컴퓨터를 갖게 될 날을 꿈꿨고 결국 그날은 왔다. 만약 1975년이 개인 컴퓨터 혁명의 여명기라면 그 이점을 누리기 위한 최적의 시점은 언제일까? 존 록펠러와 앤드루 카네기 시대에 적용되었던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오랫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기술 책임자를 역임한 네이선 미어볼드의 말을 들어보자. 1975년에 어느 정도 나이든 상태에서 IBM에 자리 잡은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 변화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회사가 메인프레임을 만드는 일을 도우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작고 애처로운 컴퓨터 때문에 왜 내 인생을 망쳐야 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컴퓨터는 산업일 뿐 혁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컴퓨터를 쳐다볼 뿐 그 이상은 보지 못하는 장난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럭저럭 잘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십억 달러짜리 부자가 되거나 세계에 충격을 안겨줄 기회를 갖지는 못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수년 후에 1975년을 맞이한 사람들은 낡은 패러다임에 속해 있었다. 갓 집을 샀고 가정을 꾸려 자녀가 커나가고 있더라. 397달러짜리 컴퓨터 키트가 제시하는 그림의 떡을 먹기 위해 좋은 직장과 집을 포기할 수 없는 처지였다.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알겠습니다. 되시고 사진 찍게요. 네.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좋은 하루 되세요.